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FOMC를 앞뒀던 경계감과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도 속에 어제 국내장이 하락했었죠.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25bp 인하였고요. 앞으로의 금리 경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내용을 소화하면서 뉴욕장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FOMC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그 해석에 대해서 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불편한 것은 중국에서 자체 칩에 조금 더 속도를 내며 엔비디아 등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악몽으로 생각남는 딥시크 충격을 떠올리게도 하는데요. 물론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 반도체 진영의 조정의 빌미가 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초점 맞춰가도록 하죠. 자, 뉴욕장의 분위기 들여다보시죠.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와 꿋꿋하게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 두 가지 요인 사이에서 고뇌하는 파월 의장의 모습,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서 그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일단 9월 FOMC 어떤 핵심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성명서상의 문구 변화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두드러졌던 변화는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Job gains have slowed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고 그런 한편 실업률은 증가됐다고 추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잔존해 있다라고도 강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고 살짝 부담스러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초과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더 증대되고 있는, 즉 리스크의 균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비둘기파적 혹은 중립적으로 방향을 틀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것이 성명서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점도표상의 변화가 되겠죠. 사실 금리 인하 누구나 예상을 했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인하를 해줄 것인가 그 여부에 따라서 증시는 추가적인 유동성 유입에 따른 기대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전망치와 이번에 변경된 9월 수정 전망치를 각각 기재를 해놨는데요. 일단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9%였다면 3.6%, 그러니까 연내 총 3차례 인하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전망치에서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원래 3.6에서 3.4%로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올해랑 비교했을 때에는 내년 1년에 걸쳐서 단 2%포인트, 0.25%포인트의 인하만을 점치고 있는 거죠. 지금 CME 페드워치2를 보시면 시장에서는 내년에 총 3차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bp인데 실제로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것은 25bp 인하만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의 매파적인 요소가 있었다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2027년까지는 2027년 한 해 동안에는 2번 내지 3차례의 인하를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28년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는 그림을 현재 연준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역시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파월 의장 첫 번째 일단 질문,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50bp B컷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되겠죠. 굉장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다, 50bp 인하는 극소수의 의견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연준이 B컷 혹은 50bp 인상을 단행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언제나 정책이 아주 크게 잘못돼서 빠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국한이 됐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그 정도로 어떤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bp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좀 의미 있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것이 괜찮겠느냐, 이런 의심의 시각도 제기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올해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누적이 될 수 있다. 지난달에 강조했던 이 일회성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시장 데이터가 명백하게 악화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멘트 하나하나에서 너무 매파적이지도 너무 비둘기파적이지도 않기 위해 아주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어쩌면 그게 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밤 시장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급락으로 한번 전환을 했다가 그 하락분을 전부 다 돌려내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양호한 표정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이 급락했던 구간, 그 순간에서 나왔던 발언은 바로 이겁니다. 위험관리 차원의 인하다. 그러니까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둔화하는 걸 막기 위한 보험성 인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를 달리 말하자면 완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이 아니다, 피봇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되겠죠. 시장이 일시적으로 여기에 실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에 달러 지수와 국채금리가 다시금 급등하고 지수는 하락으로 반전이 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채금리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오늘 FOMC를 시장이 완전히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특히나 4.5bp 상승하면서 3.5%대를 여전히 가리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던 국면에서 파월 의장이 내놨던 발언은 연준의 독립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철저히 방어를 하는 멘트,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양호하다라는 판단이 나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자면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FOMC를 너무 비둘기파적으로도 너무 매파적으로도 해석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난하게 소화하는 하루를 거쳤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을 모아놓은 지수죠.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중소형주가 꼽히고는 하는데 0.2%, 장중에는 훨씬 더 그 강세 폭이 강했습니다. 이제 2021년 11월 당시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돌파까지 약 1% 정도만의 격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당분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금융주들 역시도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월가 IB들은 오늘 FOMC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는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혹은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어찌됐든 추가 인하를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MO 캐피털 측에서는 1982년 이후에 모든 시장 데이터를 통합해 봤을 때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1년 만에 재개한 경우 이후 증시는 1년 동안 평균 11% 상승한다. 그러면서 지금은 리스크 온을 킬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정말 극심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멘트 하나하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종목들의 낙폭이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낙폭이 만회된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개별 악재가 전해졌던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여전히 2.6% 비교적 깊은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아예 구매 중단을 명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 칩을 사용하지 말아라, 자제해라 라고 권고 조치에 그쳤던 앞선 조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명령이 바이트댄스 그리고 알리바바 등의 중국의 대기업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로드컴도 엔비디아 약세에 맞물리면서 함께 4% 가까운 낙폭을
낙폭을 기록했고요. AMD 역시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의 낙폭을 기록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는 오늘로써 이제 7거래일 연속의 오름세입니다. 사실 장중 한때까지만 하더라도 2%의 조정권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미국 교통당국이 FSD 오작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낙폭이 벌려지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발 매수세 역시도 유입이 되고 있는 형국이죠. 알파벳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은 대표적으로 그동안 우버와 콜라보레이션을 오랫동안 해온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리프트와도 상업적인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사는 내슈빌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이 리프트의 앱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은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호출하는 식으로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리프트의 주가 13%대나 급등을 하면서 반응을 했고요. 그 밖에는 금융업종이 두드러지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대출 금리도 하락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살아나면서 금융주들의 실적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인식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 안에서 신용카드 대장 기업에 해당하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가 2.7%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살펴보자면 중국 주식들의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로 기울였던 막대한 투자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이런 인식 가운데서 바이두가 특히 11%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양자 컴퓨터 주들의 기세가 정말 무서운 요즘이죠. 오늘까지도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이온큐의 경우에는 벡터 아토믹, 양자 센싱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력 확장 기대감, 주가는 5%대 급등, 양자컴 섹터 내에서는 D-Wave 퀀텀의 주가가 18%대 뛰어오르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지금 오늘 개장하는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들 하나씩 세워보시죠. 일정 부분 경계감을 갖고 어제 국내장은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죠. 하락 한 번쯤 할 때도 되었다라는 분위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 이제 내외 하락을 기록했죠. FOMC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트럼프의 품목 관세 언급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보다 더 많은 관세를 반도체나 의약품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 센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위협이 됐죠. 그리고 일부 산업의 고강도의 규제안에 대한 부담감도 반영이 되면서 건설주 같은 경우 어제 일부 종목들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계감 속에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됐죠. 9월 달에 들어서 5일 연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했었고 11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경계감을 빌미로 조정이 나올 법했습니다. 9월 들어서 반도체 업종 지수가 무려 19%나 상승하기도 했으니까요. 어제 신고가 랠리를 주도했던 쪽에서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금반지, 바까지 넣어봤는데 금융, 반도체, 지주,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 일부 종목군들의 하락이 꽤 있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급 일부는 조방원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조방원 전체는 아니고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중심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살펴봤었던 한국항공우주의 미국 고등훈련기 입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어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죠. 장 초반만 강한 것이 아니라 장 후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14%의 상승으로 모처럼 기염을 토해내며 올라섰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방산 혹은 우주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주 쪽 종목들도 같이 갔어요. 우주항공 테마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파이버 프로를 비롯해서 세트라가이 등의 종목들 올라줬네요. 그 밖에는 하나오션, 이제 대만의
해운사죠. 양명에서 컨테이너선 7척 수주했다는 공시사항 어제 짚었던 내용인데 이들 쪽이 비교적 선전하는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금반지나 조방원보다는 조금 소외됐던 쪽으로 순환이 돌았는데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요즘 게임주들 분위기가 꽤 좋습니다. 플레이위드,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어제 상승했고요. 오늘 또 컴투스 신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가 금리 인하 시기의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소외됐고 때마침 관심을 받고 있고 이들이 잠시 짧은 대안이 돼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국경절 연휴를 앞둔 상황에 무비자 단체 관광 입국이 또 9월 말부터 시행이 되죠.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제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이었습니다. 한 몇 거래일 전쯤에 중국 관련한 소비 쪽도 일단은 체크해 두자라는 분위기를 짚었었는데 좀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세, 호텔, 카지노 종목들 어제 강세를 나타냈고요. 일부 화장품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외주로 순환매 중에 하나 2차 전지 쪽도 상승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7일 연속해서 그 전 거래일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중국에서 ESS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각되며 중국 전기차 종목들이 올라선 점 국내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단에서는 어제 강했던 게 또 LNF인데요. LNF는 이제 테슬라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거기다 3분기 흑자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에서 LNF가 9%의 상승세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차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변화 속에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차익 실현이 있었고 차익 실현 속 소외주로 순환매가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어제 국내장에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중화권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죠. 산업과 AI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술주의 강세가 도드라졌어요. 거기다가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AI 칩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알리바바의 AI 칩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보도되면서 어제 국내 중화권 그리고 미국 밤사이까지 연결되는 시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바이두를 비롯해서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 도드라졌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중화권에서 2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ASML을 대체하는 장비를 시험 중이다. 한마디로 중국이 AI 로봇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짓누르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 기술 자립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스토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밤사이 미국 엔비디아의 하락도 그 원인이었습니다. 또 중국 ESS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산업 육성의 의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CATL을 방문해 보니 ESS 잠재력이 크더라라는 보고를 냈고요. CATL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2차 전지도 일부 테슬라 상승과 함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종목들의 강세가 있기도 했고요.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경절 이슈를 앞두고 이쪽에서 소비 테마가 같이 움직임을 보였네요.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꽤 어제 국내장에서는 많이 묻어나지 않았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년 소외주로 어제 순환이 조금 돌다 보니까 만년 소외주 디스플레이도 생각이 나는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8월에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 방문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8월에 방문했는데 어제 또 이슈가 됐다라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이 아산 사업장 4조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8.6세대 IT OLED 생산 라인을 구축
압축하고 있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차세대 OLED 라인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면 차세대 OLED 혹은 폴더블 이런 쪽의 키워드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앞단에는 덕산 네오룩스가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의 종목들 자리하고 있고요. 요즘 디스플레이 유리기판과 같이 좀 맞물리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도 일단 관련 종목으로 체크는 해놓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쪽도 소외단에서 이런 이슈에 자극받아 움직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기대되는 이제 디스플레이 단의 뉴스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애플의 폴더블 일정이 있겠죠. 지난 7월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폴더블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단독 공급설로 돌기도 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삼성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COE 라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편광 필름을 제거하고 봉지층에 컬러 필터를 직접 증착해서 패널 두께를 축소하고 발광 효율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력 소비 감소라는 키워드에 목말라 있는 IT 반도체 진영이기 때문에 이 차세대 기술이 접목되는 IT 기기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증권사 보고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차세대 기술 내에서 블랙 PDL이 필수인데 이것이 바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단에서 블랙 PDR 쪽에 종목으로 많이 꼽기 때문에 관련 종목 체크를 해본 거고요. 애플의 폴더블 폰 정말 내년에 나오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면적은 넓어질 것이고 그러면 소재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애플의 폴더블 밸류체인 하면 사실 덕산 네오룩스가 빠지지는 않죠. 다만 주가 변곡 역시나 심합니다. 이렇게 막 추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분위기.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조금 반응을 한다 정도인데요. 일단 올해 뭔가 올라갈 때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느낌의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평선을 잘 타고 분위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정도 소폭 떨어진 채 전일장은 거래를 마쳤는데요. 좀 이슈를 탈 수 있을지 소외단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애플이 만약에 폴더블 폰을 정말 내년에 만들게 된다면 한국을 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완성도를 위해서요. IT 제품의 OLED 전환 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부터 해서 이제 OLED 탑재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애플은 지금 플래그십 시장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이 점차적으로 순위가 밀려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것은 세계 전반적으로도 아이폰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의 흔들림은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참신함이 좀 부족하다 혹은 AI에서 뒤처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궁지에 몰리는 애플이 결국에는 새로운 폼팩터를 빠르게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왔었고 과밍치 등을 통해서도 일단 추가적으로 폴더블의 일정 기대는 내년으로 바싹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밸류체인을 살펴본다면 일단 단독 공급설 나오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벤더를 이원화시켜서 LG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들어갈 거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블랙 PDL 덕산 네오룩스, UTG의 UTI, 도우인시스 있을 거고요. 필름 쪽에서는 세경 하이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내장인지의 파이넴텍, FPCB, BH 이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소외단에서 잠시라도 주목받게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 이야기 속에서 디스플레이가 생각이 나서 넣어봤고요. FMC 요약은 앞서 체린 앵커가 잘 해주셨으니까 짧게만 보고 지나갈게요. 금리는 25bp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볼 수 있는 스티븐 미란을 제외하고는 만장일치로 25bp 인하였고요. 스티븐 미란은 이번에 50bp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고 올해 동안 125bp 인하의 점도표를 찍기도 했죠. 자, 점도표 연내 2번이나 추가 더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가장 많은 의견이 모였습니다. 19명 중에 9명이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이 한 줄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보험성 인하다, 침체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신감을 피력했고요. 거기에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다가 이 이슈 이후에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일단 오늘 올라가는 데는 약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을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침체성 인하가 아니다라는 것에 반응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았다가 명확한 추가 인하를 시사하지 않은 점에서 시장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또다시 고용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인하하겠지라는 시나리오였다가 경기 침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이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에는 매파냐 비둘기파냐 여러 가지 논란만 띈 채 일단 뉴욕장은 혼조 마감을 보였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 변동도 같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뉴욕장 혼조였고요. 특징주로 봤을 때는 그리 우리에게 우호적인 내용이 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했죠. 중국이 이제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라, 이제 구매를 좀 줄여 나가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알리바바에서 자체 칩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등이 영향을 줬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하락, AMD 등의 하락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나마 마이크론과 TSMC가 그 전 거래일에 이어서 비교적 견조했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리프트가 13% 급등했는데요. 요즘 자율주행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테슬라와 그리고 웨이모 계속해서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영역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까지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죠. 중국의 키워드는 미국에서도 강했네요. 바이두, 알리바바 등이 상승했고요. 테마단을 자극할 내용으로는 이제 양자입니다. 양자 쪽. 아이온큐가 이제 미국 에너지부와 MOU 맺었다라는 시간 외의 소식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 양자권 관련 협정을 맺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양자 종목들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들려왔던 소식들, 전일장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 체크하러 가보시죠. 자, 금리 속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남겼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방향의 측면에서는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소프트웨어, 로봇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요즘 대기업 로봇 투자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요. 삼성 로봇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그리고 현대차 쪽 본다면 클로봇, 시메스 등일 겁니다. 클로봇은 정말 놀라운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LG 쪽의 로봇 투자 얘기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LG가 AI 로봇 투자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 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LG 로봇의 키워드로 봤을 때는 로봇 내에서 다른 종목 대비 좀 못 갔던 종목들도 꽤 섞여 있습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요. 인탑스, 하이젠 R&M, 그리고 잘 갔던 로보티즈 등도 LG 관련한 로봇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인탑스, 하이젠,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 한번 LG 쪽 로봇 이슈가 부각될 경우 체크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는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것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정말 이뤄질까라고 본다면 중국 관련한 이쪽 밸류체인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빙글에 물음표가 들어간 게요. 이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였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편의점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뚱바 시리즈죠. 빙그레 뚱바 시리즈가 이 정도로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하루 지나면 이게 또 다 판매가 된다라고 해요. 중국에서 이제 한국의 그 뚱바 시리즈를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한 7, 8년 전부터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말 관광객이 와서 이걸 다 가지고 가고 아니면 다 먹고 가고 한다면 이쪽도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제 중국 관련한 소비 쪽 이렇게 거의 다 상승세를 나타냈고 빙그레도 뭐 우연인지 일단 어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냥 관심으로 체크해보자 정도이고요. 중국의 엔비디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딥시크처럼 충격을 일시적으로 크게 만들어낼까 싶은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그냥 과거의 딥시크 같은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정도인데 일단은 불편하긴 하죠. 공공 데이터 센터 컴퓨팅 칩의 절반을 중국산으로 해라라는 중국의 입장이 있었고요. 중국의 주요 도시는 2027년까지 중국 칩으로만 70% 모든 칩 사용에 점유율을 끌어올려라 이런 얘기 등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렇다면 거기서 약간의 파이를 빼앗기는 쪽과 그래도 그것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쪽을 우리가 나눠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시세는 좀 출렁임을 보였네요. 국내에서는 중국 관련한 반도체 테마로 봤을 때는 피델릭스 이런 종목들이 보통 같이 트레이딩 영역에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대응의 종목군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 정도 일단 전일장은 오르면서 어제 이런 중국의 반도체 이슈에 반응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테마로 체크를 해본다면 어제 함정남 차장님이 아무래도 이런 FMC 지나고 나서 테마 순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오늘 테마단의 내용을 좀 넣어봤는데요. 아이온큐 덕분에 테마가 간다면 양자일 거고요. 앞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방문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디스플레이 OLED 단 그리고 미국의 블룸에너지는 쉬지 않고 또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추가 상승 한 8%를 더해냈어요. SOFC 이슈이고요.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 규모가 피해가 꽤나 클 것이다라는 보도가 밤사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피해보다 훨씬 더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더해지고 있는 만큼 보안 쪽도 넣어봤습니다. 참고용으로 오늘의 관전 포인트들 보시고요. 일정입니다. 조선해양의 날, 신원전 로드맵, 그리고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등의 섹터 이슈가 자리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컴투스 게임 얘기는 컴투스 MMORPG 더 스타라이트 정식 출시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이네요. S2W IPO 종목이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 차기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되는 날, BOJ 금융정책회의,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개일 등의 일정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내용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로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카지노 관련해서 카지노주들의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일까 가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카지노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릴 만한 뉴스가 전달이 됐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튀어오른 건데요. 여기에 이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허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달 10월 초에 우리나라도 긴 추석 연휴가 있지만 중국에도 중국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틈타서 우리나라로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해 보이는 것은 아마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다음 달 초에 우리나라도 추석 연휴가 껴있고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오르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세론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
이후에도 주가가 오를 것인가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서 시기를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이 주식들은 틀림없어 라는 이미지였는데 과연 이 종목들이 정말 틀림없는 주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주가 차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GKL과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같은 민간 기업들의 주가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조방원이라든지 반도체 이렇게 좀 큰 대형 섹터가 움직일 때도 이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꿀리지 않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어제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장에서의 상승률도 나쁘지 않았죠. GKL이 7%대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롯데관광개발도 6%대, 파라다이스도 6.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업 분야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 GKL 같은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상승을 하더라도 강원랜드의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은 꼭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카지노주라든지 중국인들이 와서 돈을 쓰는 것을 기대해 볼 것이라면 강원랜드보다는 이렇게 민간 기업들 쪽을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수급에서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는 있는데 일단 그 안에서 수급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갖고 있던 쪽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이 될 텐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전일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살펴보시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큰 폭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 봤더니 약 134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전일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수량을 담은 카지노주이기 때문에 아마 4가지 종목 중에서 이렇게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도드라지는 수급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 특징 살펴봤는데 이 2가지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면 실적에서는 어떠한 강점이 도드라졌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카지노주들인데요. 그 안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죠.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운영 전략에서 성과가 났고 이는 가파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월 드랍액은 1,378억 원이었는데 8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드랍액,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테이블에 던지는 돈을 뜻하는데요. 2배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당 드랍액도 490만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늘어나게 된다면 중국인 VIP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테이블에 던지는 돈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콤프라는 것은 이제 관광객들, 특히 이 VIP라든지 카지노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객실인데요. 이 객실 비율도 1분기에는 30%에 그쳤지만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까지 비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60%까지만 달성을 하더라도 월 카지노 매출액은 5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이제 롯데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단기 과제는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9월 만기 도래 전환사채 710억 원에 대한 상환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상환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연간 금융비용 약 8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때문에 2026년부터는 순이익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라는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롯데관광개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2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8월 드랍액 자체는 2%가량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점을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홀드율 개선과 일반 고객 비중 확대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액에서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해볼 수 있는 요인들은 앞서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 정책입니다. 과거에 붐이 일어났을 때 이제 중국 VIP의 비중이 70% 정도 됐는데 현재는 한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70%까지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 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 하얏트 웨스트타워를 인수할 경우에 또 누려볼 수 있는 좋은 실적이라든지 효과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추가 영업액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실적 살펴봤고요. 이제 이 두 종목에 대한 증권가의 코멘트들 살펴보겠습니다. 9월 이후에 나온 리포트들을 제가 짜집기를 해본 건데요. SK부터 KB까지 5가지 증권사에서 파라다이스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에서는 25,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신한투자부터 KB증권까지도 모두 다 한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분위기입니다. SK증권에서는 이번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방문객도 드랍액도 실적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드랍보다는 매출액보다는 이익의 질이라면서 앞서서 실적 살펴봤을 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드랍액이 전년 대비 2%가량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매출액이 좋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드랍액이 늘어나는 것도 통상 좋은 것으로 해석이 됐지만 이제는 업황이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드랍액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중국인까지 더해진다면 70%까지 그 비중이 늘어날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캐파 증설 기대감을 꼽았는데요. 이제 하얏트 웨스트타워를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500개 객실을 추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객실을 온전히 카지노 방문객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숫자도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관광개발 살펴볼 텐데요. SK증권, 하나증권,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세 곳에서 모두 다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SK증권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의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는데 25,000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파라다이스도 목표 주가를 올려 잡기는 했는데 파라다이스와 비교했을 때 이 롯데관광개발이 갖고 있는 상승 여력, 메꿀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롯데관광개발 전일장 6%대 강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2만 원 선 돌파 못하고 있고 18,000원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25,000원까지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카지노 방문객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는 내러티브였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4분기부터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콤프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제 9월 숨고르기 이후 10월부터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오프닝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추석 연휴 전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그 이후에 세론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는 9월에는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지만 10월에 오히려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국경절이라든지 우리나라 추석 연휴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감 걸어보면서 저희와 함께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바카라 테이블 같은 캐파 증설 예상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아니지만 실 속에 있는 사이드킥 같은 존재들을 살펴볼 텐데요. 서부 T&D와 토비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좀 있고 호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카지노주와 엮어볼 수 있는 이유는 GKL의 세븐럭 서울 드래곤시티점이 이쪽 드래곤시티에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객실 점유율과 평균 객실 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용산에서 가장 비싼 상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낮은 상가와 관련해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 서부 T&D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비스는 이제 전장용 카지노용 특수 디스플레이를 전문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카지노 개인기 시장 상위 4곳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에 토비스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카지노주들인데요. 기대되는 9월 말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쯤 다시 봐도 괜찮은 것일지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도 주가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 그리고 ISEC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목요일이 참 어렵고 또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예상했던 대로 25bp 네. 인하였고요. 19명 중에 9명은 2번 더 인하의 점을 찍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굳이 속도를 더 낼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약간 매파적인 느낌을 풍기기도 했는데 그렇죠. 네, 어디서는 매파라 그러고 어디서는 비둘기파라 그러고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FOMC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방금 앵커님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중립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장에서도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게 안고 먼저 올라와 있는 상황. 여기에 사실은 어제 이제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빅컷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좀 다뤘었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빅컷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냥 단순히 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bp 그리고 연내에 뭐 2회에서 3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내년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 같지 않다는 또 뉘앙스가 지금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정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이 그러면 지금까지 지수를 좀 이끌었던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AI가 가장 강력하게 묻었던 테크주, 반도체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또 이제 이들만큼은 또 어제 조정의 폭이 조금은 강하게 나온 종목군들이 몇 개 있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에 테크주들의 어떤 잠깐 오는 소나기를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참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일단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에 또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잠시 좀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일단 시장 자체가 뭔가 금리 인하가 발표를 하게 되면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혀줄 것처럼 보였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주도주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에서 가장 강한 종목
종목군들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애매하게 마무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과 내일은 지수에 대한 욕심은 좀 내려놓고 종목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를 하시면서 저는 짧은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내일 시장에 소화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약간 짧은 트레이딩의 테마화된 장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정호 팀장님은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연도 어떻게 보면 2번의 금리 인하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미국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년과 내후년을 봤을 때는 그렇게 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파월 임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월이 다른 연준 이사로 교체가 된다고 봤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보다 더 탄력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내년 거는 약간은 무시하면서 이번 연도의 금리 인하의 초점에 맞추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갈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약간의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우리나라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떨어지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이것 또한 긍정적인 모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약간의 체력적인 부담감과 이런 부분은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나스닥, S&P보다 러셀이 조금 더 강한 모세가 나온 만큼 우리나라 증시에서 약간의 중소형 또한 코스닥이 약간의 키 맞추기가 이뤄질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볼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를 했고 이번 연도 더 한다라고 해서 너무 지금 따라가는 매매보다도 저도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약간의 주도주가 변화될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켜보자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장기 관점을 놓고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서 앞단에 두고 있는 것 한두 섹터를 약간 언급만 받고 본격적인 섹터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금리 인하 수혜 섹터 하면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위성, 가상자산 뭐 등등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도 네. 있을 거고요. 이 중에서 한 2개 섹터 그래도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일단 간밤에 지금 미국 증시에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AI 시대임은 확실하다.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면 안 되지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니 경기 방어주 혹은 유틸리티를 좀 같이 혼합해서 포트에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좀 공감을 하는데 일단 이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지고 온다면 조금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AI를 포함한 반도체 IT는 여전히 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데 여기에 반도체가 기존에 약 한 5에서 7 정도의 비중이었다면 10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 정도로 그러니까 보유는 하시되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되고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그러니까 이 비중을 줄인다라는 게 부정적이라기보단 일정 부분 수익이 난 부분이 있다면 좀 수익을 챙기면서 가고자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기기는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뭐 신재생 에너지니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겠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IT와 전 전력기기는 여전히 여러분들 포트 안에 일정 부분의 수준은 담아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은 제약바이오 일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세가 안 난 쪽에서 이제 숨은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몇 개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과 함께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이 금융주를 좀 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그리고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봤을 때는 하나금융지주 또는 KB금융 저희가 둘 중에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고 아니라면 코덱스 ETF 네, 코덱스 은행 ETF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담아 보시는 게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시장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포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AI와 그리고 금융주로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를 앞단에 좀 더 주셨고요. 이정호 팀장님은요? 전 다 좋은 거 다 말해 주셔가지고 전 한 가지만 말씀해드리면 전 로봇이 약간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왔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더욱더 혜택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초기 자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을 더 보편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서 이제는 어떻게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을 약간 체크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더 위에 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기술력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전망성으로 나타나는 기업들이 보다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 혹시 로봇의 탑픽은? 네, 마지막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태수 본부장님, AI 진영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전력 필수적이다 얘기 한번 해주셨지만 반도체 종목군들 밤사이는 사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쪽이 좀 흔들렸어요. 네. 과거 이제 딥시크 때 생각나면서 약간 중국의 칩 경쟁력 이게 또 키워드가 된 건데 그때도 사실 흔들리고 나서 이내 다시 극복을 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지금 안 하지만 많이 그때랑 지금이 다른 게 약간 지금 AI 반도체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단기 상승의 피로감이 같이 누적된 상황이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간밤에 나왔었던 또 엔비디아와 중국 관련한 이야기도 가볍게 흘려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다른 기업도 아니고 지금 화웨이 칩이 지금 경쟁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중국 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만큼은 조금은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실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생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의 중국 아무리 저가형이라고 할지라도 이쪽과 굉장히 비슷한 스펙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은 스펙을 또 생산을 해낼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실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가볍게 보시기보다는 저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분들은 아마 오늘 이제 반도체 IT 내에서도 중국 매출 비중이 꽤 높은 쪽, 중국 쪽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쪽,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HPSP와 같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시세는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결국엔 AI도 돌고 돌아서 순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승자는 엔비디아이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치고 갈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놓고 봤을 때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SNS텍, 이수페타시스 이 3대장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은 추세가 상당히 강한 지금 종목군들을 추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손익비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예, 손익비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 만약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룸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 5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움직였던 쪽이 낸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전공정 혹은 소재 쪽입니다. 네. 근데 이쪽은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의 연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간밤에 이제 샌디스크 쪽에서도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단에서의 좀 쇼티지 현상들이 나타난 부분이라 연속성이 장기화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은 이쪽이 더 낫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해보려고 하면 지금까지 추세가 좋은 돌고 돌아 순종 종목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이수페타시스, HPSP,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SNS텍, 이오테크닉스. 예. 네. HPSP가 아니고, 네. 세 종목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득 김태수 본부장님, 디자인 하우스는 어떨까요? 지금 막 중국에서 그런 자체 칩 얘기 계속 나오는데 미국에 뭔가 제재가 있고 뭐 하다 보면 어찌됐건 거기서도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맡기는 그게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이 최근 중국에 약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일단 낸드 플래시 쪽 그리고 이제 삼성 쪽과 이제 연결고리가 깊은 쪽은 가온칩스라고 좀 보여져서 이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이쪽에서 또 코아시아라고 하는 종목이 생각보다 시세가 괜찮아요. 코아시아는 왜 AD 테크놀로지랑 가온칩스와 뭐 다른 점이 있는가라고 보면 사실 코아시아가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업보다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조금 먼저 움직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디자인 하우스는 사실 이거는 좀 성향의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그냥 볼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최근 이제 한국의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약간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었어서 이 디자인 하우스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으로서는 막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호 팀장님은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어떤 관전 포인트 놓고 보고 계십니까? 요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증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FST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증설에 대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수페타시스도 5공장이 10월 말부터 이제는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11월 달부터 매출에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공장, 7공장까지도 부지를 선정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게 AI 관련 거품론이었었는데 거품론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그널을 받았을 때 더욱더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장을 늘린다는 거는 물량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FST 같은 경우도 요즘에 가장 최근 들어서 어떻게 말하면 교환사채 발행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회사의 악재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장의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 회사도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또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키워드는 실적에 약간의 초점을 더 맞춰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공장에 대한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는 회사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본다면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서 김태승 본부장님이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세 종목 얘기 주셨는데 네. 이정호 팀장님도 한 3개 정도 찝어주시나요? 저도 HP, SP는 약간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어닝아이패스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와도 어닝아이패스가 어느 정도 조정세가 안 나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 조정세가 나와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닝아이패스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대덕전자도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MLB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대덕전자도 그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MLB 관련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종목으로는 대덕전자를 조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반도체 쪽에서 순환이 많이 돌았고 최근에 중소형 쪽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목을 어떻게 픽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김태성 본부장님, 이정호 팀장 각각의 의견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서 언제나 그걸 명분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사실 2차 전지와 바이오입니다. 여기서 조금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려본다면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장에서 어제 2차 전지가 갔고 바이오는 뭐 각계전투 하다가 어제는 조금 큰 종목들이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통 크게 10억을 김태성 본부장님께 좀 운용해 주세요. 근데 2차 전지와 바이오 내에서 운영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더 실으실까요? 바이오에 더 실으실까요? 그리고 실른다면 어떤 종목으로 압축하십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에 조금 더 한 70% 정도는 제약바이오에 담고 30%는 이제 2차 전지에 담는데 제약바이오는 이제 좀 분산해서 담아야 되겠죠. 임상 파이프라인 쪽이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과 바이오시밀러 쪽 아니면 이제 처방자 수위를 좀 보면서 갈 수 있는 쪽은 이제 골고루 담아 본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 만약 담는다면 삼성 SDI 하나만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혹은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이 강력하게 붙을 만한 모멘텀이 크게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좀 짜내면 딱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과 같은 또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겹쳐져 있는 기업들을 좀 뽑아야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론 이제 좋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호가 물량을 장중에 계속 볼 때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매도 벽이 굉장히 지금 두껍게 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수급이 좀 돌아온다면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 탄력을 좀 붙여줄 것은 삼성 SDI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제약바이오는 뭐뭐를 이제 나눠 담아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아마 다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이 기업을 놓고 굉장히 고민할 것 같지만 결국엔 포트에 넣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들이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라고 하면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한미약품을 일단은 포트에 좀 편입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은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은 일단은 지수와 또 같이 간다라는 개념하에 알테오젠도 하나 또 포함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중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은 좀 논외로 하고 그래도 만약 정말로 포트에 담아낼 종목군들 좀 추려본다면 저는 코오롱 티슈진도 꼭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결국에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이 인모사도 고령화 시대에 이 필수적으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코오롱 티슈진과 SK 바이오팜의 이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 단위로 이 처방 수위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 수위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건 그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는 건 당연히 주가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되는 상황이라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보리에 뭐 올릭스, D&D 파마텍 이쪽을 좀 최대한 배제하고 그 외의 종목군들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종목군들도 현재 흐름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D&D 파마텍도 오늘 아침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알보리에디 이렇게 시장의 주력 종목들 플러스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 SK 바이오팜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이렇게 제약 바이오의 7 그리고 3 정도의 2차 전지는 삼성 SDI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정우 팀장님 10억이라면 다른 sek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2차 전지와 바이오 내에서만 포트 배분을 해야 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바이오는 한 2차 전지는 40% 정도를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뭐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데 약간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은 2차 전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쪽 섹터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잘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뭐 알테오젠, AB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지수를 어떤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봐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너무 못 간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나 시장이 맞춰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가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상승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앞선 세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의 견인을 만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약간의 코스피 쪽으로 약간 눈을 돌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어떻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올라야 나머지 종목들이 다 오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떨어질 때는 LNF의 악재나 이런 부분은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먼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완성된 셋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을 그쪽으로 제일 많이 실어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소재 관련해가지고 에코프로비엠, 뭐 LNF 이런 쪽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만 2차 전지는 지금은 보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 전에 벤츠랑 관련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급상승하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줬던 모세가 있었는데 그때 워낙 2차 전지 관련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호재를 반영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2차 전지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제약바이오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실적 기반 해가지고는 뭐 CDMO 관련 기업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을 잘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야 되는데 주가 상승력은 또 반대로 잘 못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약간 미련은 어느 정도 두되 비중은 그렇게 크게 싫지는 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가 지수 상승의 견인, 나머지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로에 말고 알리에 알테오젠, 리가캠, ABL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비만 치료제도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LG 엔솔 얘기해 주셨어요. 두 분의 시각 여러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니 해도 어제 장중부터 오늘 프리마켓까지 핫한 것은 지금 중국 관련 종목들인 것 같아요. 국경절 앞뒀는 데다 이제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작이고요. 거기에 때마침 요 시점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얘기 나오고 있어서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뭐 한국 화장품, 삐아, 중국 관련 화장품주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키워드에서 김태선 본부장님 네. 어떤 걸 앞단에 두시겠어요? 사실 카지노를 앞단에 둬야겠죠. 카지노.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저희 전 코너에서 미나 앵커님이 브리핑해서 네. 이야기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드라백이 뭐 수년 전이 아니라 올해 1월 대비 비교를 해봐도 지금 2배, 3배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드라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지노를 이용을 할 때 원화, 위안화, 엔화, 달러 가지고 못 하거든요. 가서 이제 칩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칩을 교환을 해주는 건 이제 드라백이라고 하고 드라백이 많다는 건 결국 외국분들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음을 지금 시사하는 바이기에 일단 1순위로는 이제 카지노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카지노를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GKL, 강원랜드가 있는데 사실 GKL과 강원랜드는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처집니다. 그럼 결국엔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을 좀 봐야 하죠. 이 둘 중에 그럼 하나를 더 본다라고 하면 저는 롯데관광개발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고객층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본 쪽에서 나왔다면 상반기에 이제 끝, 그러니까 이제 2분기 끝 그리고 3분기 시작쯤부터는 중국 분들의 드라백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 패턴을 보면 사실 제주도는 그렇게 많이 안 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분들은 우리나라에 오시면 제주도도 거의 뭐 필수 코스로 지금 가서 이용을 하고 오시는 상황이고, 그럼 제주도에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굳이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혹은 강도를 따져보자면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세가 난 쪽은 카지노를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반도체도 시세 난 쪽 가지고 있고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방산 최근에 강했었던 쪽도 시세가 난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화장품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 화장품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네. 오늘 또 이제 시간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또 시세가 나고 있어서 네. 그럼 이쪽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우선은 실리콘투에 좀 집중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흔히 좀 가장 사랑했었던 달바글로벌이라든지 VT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전에 미리 좀 조정을 받았다가 먼저 반등을 주기 시작한 실리콘투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김태선 본부장 화장품에 좀 보수적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드디어 화장품에 대해서 시각의 변화가 포착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가야 되겠네요. 이정호 팀장님, 중국 관련 키워드에서 어떤 의견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무비자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카지노가 제일 많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 어떻게 본다면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을 경우에 저는 엔터 쪽으로 더 비중을 두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한한령 해제 관련해가지고 키워드가 더 살아있는 부분은 엔터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어떻게 본다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한다 얘기가 나왔다가 무산이 됐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을 때는 이 한한령 해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터 쪽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그냥 콘서트만 열기만 해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화끈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 쪽에 약간 비중을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와 엔터 각각의 이슈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픽으로 가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네. 오늘의 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그러니까 게임주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오늘 머릿속에는 게임주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올 것 같지만 그래도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반도체니 뭐 여러 가지 섹터에 관심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는 품목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럼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관세의 어떤 영향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쪽을 좀 골라본다면 결국 게임주이고, 그럼 게임주 안에서 무엇을 살 것이냐, 저는 넷마블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게임 자체적으로 지금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신작 게임 어떻게 보면 출시 일정이 가장 많고 다채로운 쪽이 또 넷마블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 주체들도 지금 게임주 하면 뭐 NC소프트도 담고 있고 하지만 지금 넷마블에 굉장히 좋은 어떤 긍정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주 하면 시프트업도 빼놓지 않고 봐야 되고 크래프톤도 봐야 되지만 최근 이 두 종목이 단일 IP에 대한 좀 단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차트의 추세가 좀 많이 답답한 상태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어제 이제 강한 또 시세가 난 넷마블 쪽을 한번 눈여겨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현재 66,000원에서 68,000원 이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지 천천히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저는 75,000원까지 한번 추가 상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게임주 요즘 분위기 나쁘지 않은 가운데 넷마블도 좋았죠. 역시 한 번 더 관심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정우 팀장님, 앞서 로봇에서 탑픽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네, 로봇주 중에서 약간 공장 증설에 효과가 있는 나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상장하고 나서 공목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공장 증설이 워낙 크게 한다는 부분이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존 공장이 캐파가 300억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공장이 내년 2월 정도에 이제 증설이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캐파가 증설되는 부분이 1,200억 가량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300억에서 1,200억까지도 늘리는 이유가 회사에서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나우 로보틱스의 장점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접목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품주나 이런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도 같이 하는 부분이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 약간의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더 올라준다라면 이번 연도는 조금 실적이 안 좋을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이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반영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섹터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너무 고생해 주셨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